시청자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 오늘 모실 분 장관이 된 햄릿이십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아닌 이분의 고민은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성공이냐 실패냐일 것입니다. MB 정부 어떤 장관보다도 그동안 세간의 이목과 화제를 몰고 오신 분이시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십니다. 오늘 유 장관님 모시고 새해 경인년 문화정책 전반을 한번 더듬어 보고요. 자연인 유인촌의 면모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하시죠.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뭐 새해 초부터 그냥 폭설에 강추위가 뭐 한 20년 전에 왜 어려서 이렇게 그 조회 마당에서 이렇게 할 때 그때 느끼는 강추위를 요즘 한 십수년 만에 느끼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요즘도 그렇게 자전거 하시고 도보 못 하시죠? 요즘 추워서. 아니, 요즘 이제 자전거는 조금 이제 하기가 힘들고요. 요새는. 그 걷는 거는 이제 퇴근 때, 출근은 이제 걷기는 어려우니까. 예. 근데 저는 뭐 추위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오히려 겨울을 좋아해서 그 특히 이렇게 이런 한겨울에 뭐 이런 시내길은 잘 못 느끼죠. 근데 한강 다리를 건너가면 그 겨울바람 싹 오는 게 딱 얼굴에 닿거든요. 그걸 느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느낌이 참 좋아서 요즘은 하여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저녁 때 한 9시 전에만 끝나면 하여간 보통 걸어갑니다. 그러시군요. 예. 제가 그 어려서 꼬마 때 장관님을 그 TV에서 이렇게 그 드라마를 한번 본 기억이 이렇게 밤에 야구 배트를 이렇게 휘둘리면서 이렇게 찍던 그때 아마 김보연 씨인가가 아마 그 주인공으으로 나왔던 기억이 제가 나요. 그게 그 가족 드라마였어요. 예. 그게 제가 데뷔작입니다. 그게 신인 탤런트 데뷔작이셨구나.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게 강남 가족이라는 제목인데 김수현 선생이 쓰시고 맞아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야구 선수로 제가 나왔어요. 밤에 이렇게 야구 배트 휘두르고 그런 그렇죠. 장면이었죠. 네. 그게 첫 장면이에요. 그랬구나. 그걸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그 연기자를 거쳐서 이렇게 그 하여튼 장관까지 이르셨는데 우리 그 장관님 보면은 드라마에서 용식이나 연극에서 햄릿처럼 이렇게 뭐 별로 인생에서 실패나 좌절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승승장구하셨던 거 아닙니까? 늘 뭐 좌절도 있고 늘 실패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주로 이제 연기하고 또 연극을 만들고 뭐 아이들 가르치고 주로 뭐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큰 기복은 없었죠. 근데 뭐 방송할 때 그래도 그 좋은 역할로 또 이제 이렇게 주연공이라고 그러죠. 이제 큰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자체는 굉장히 뭐 큰 복이었죠. 그런 것이. 지금 장관님 재직 얼마 되셨죠? 이제 2년 가까이 되셨죠? 네, 다 됐죠. 네. 야, 그 한 2년 사실 편집 풍파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소회가 좀 어떠신지요? 이 정부 일이고 또 이제 국가적인 큰 일이고 또 국민을 위한 일이고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늘 논란이 많고 또 비판받아야 할 일도 많고 아무리 잘해도 뭐 칭찬받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그래도 이게 역시 긴 호흡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 그런 진정성이 통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문화부 장관 평균 재임 기간이 한 1년 2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감안하면 참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조금 잡음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정말 장수하신 장관이 되셨는데 뭐 비결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뭘까요? 오래 하신. 뭐 비결은 없죠. 뭐 그게 비결이라고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우리 대통령께서 사실 사람 잘 안 바꾸시는 그런 성향이시죠. 생각을 합니다. 또 왜냐하면 계속 바꾸다 보면 일이 연속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저한테 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 시대가 참 그 소위 그 우리가 말하는 문화의 시대라서 그런지 문화부에 이렇게 쏟아지는 관심이 사실은 뭐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았어요. 그렇죠. 지금 장관께서 16대시죠? 네, 뭐 그러시죠. 전임 장관들에 비해서 우리 유 장관께서
차별화된 뭐 그런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 뭐 스스로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개 전임 장관님들도 다 일을 아주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네. 이제 저에 와서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이미 기본이 돼 있는 것들에서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가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하여간 이게 검토와 또는 그 논의되고 그걸로 끝내는 건 안 되겠다. 네. 실천을 하자. 그래서 현장에서 꼭 이루어지도록 하자라는 쪽으로 2년 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네. 스펙을 조금 넓혀서 정부 차원으로 본다면 현 정부의 문화부, 그 다음에 전 정부의 문화부의 어떤 정책적인 차이가 조금 있다면 어떻게 규정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화 자체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것이 정책적으로 큰 차이가 날 수는 없습니다. 네. 방법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여건이 지역마다 또는 뭐 도시마다 국가마다 이게 다 똑같을 수 네.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아주 특성 내지는 그 일할 수 있는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의 아주 섬세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취임 초기에 뭐 아무튼 기관장 인사 문제 등 어려움이 몇 번 있었죠. 어쨌든 지금까지 장관님께서 이렇게 하여튼 직무 수행을 하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제일 어려웠다고 하는 점이 있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조금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일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렵고 의도와는 달리 해석이 그렇죠. 일반에서 되는 거죠.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기관장 문제도 사실은 물론 뭐 정부 초기에 바뀌면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일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이 네.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그것이 풀이가 됐기 때문에 네. 일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또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새 정부의 철학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얼마만큼 잘 맞춰서 가느냐. 또 그걸 효과적으로 잘 하느냐. 네. 이런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뭐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사람을 다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일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죠. 네. 어쨌든 그 인사 문제가 제일 어려우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근데 뭐 또 자신의 임기를 다 마치시고 또 지난 정부에 계시던 분들도 네. 그렇게 정리를 잘 하고 가신 분도 계시고 네. 뭐 여러 이렇게 이제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된 경우만 크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아무래도 우리 유 장관님은 대중예술인 출신이라서 일반인들이 관심이 사실은 높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서도 개인적인 궁금한 뭐 그런 것도 참 많은데 이제 우리가 정책 얘기를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죠. 네. 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름 그대로 문화 또 관광, 체육이라는 포괄적 영역을 이렇게 커버를 해야 돼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정책적인 질문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문화정책 관련해 가지고 우선 뭐 올해 하여튼 경인년 새해 맞았으니까 올해 우리 문화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할까? 또 어떤 그 중점 사업이 추진하고 계시는 중점 사업이 올해 계획 잡은 게 뭐 있는지 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뭐 지역 간의 불균형, 도시와 농촌 또는 뭐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다른 분야는 몰라도 문화 분야에 있어서의 지역 간의 불균형은 올해 좀 정말 말이 안 나오도록 한번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도 보내고 인프라도 뭐 구축하고 자료도 보내고 뭐 이런 그런 게 이제 문화의 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올해가 이제 G20 회의도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규모나 세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추어서 문화가 이 외국의 해외의 많은 나라에게 지금 소개되고 교류하고 이 과정이 좀 미약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국내에 있어서 많은 일은 지자체가 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저희들은 좀 이런 그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문화가 좀 이렇게 참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겠다라는 한 두세 가지의 그 큰 문제로 좀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큰 틀의 그 방향성이 아주 제가 듣기도 참 이렇게 그 끌리는 그런 네. 특히 그 지역 간의 어떤 문화 편중 현상 같은 거 지금 이게 하여튼 양극화 문제가 사실은 문화에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부가 올해 사업 계획을 그런 큰 테두리로 봤다는 건 방향성을 참 잘 잡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걸 말로만 했거든요, 그동안에. 그랬죠. 수십 년간 말로는 맞아요. 균형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맞아요. 이렇게 다 했는데 실제로 현장이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러게요. 하여간 올 12월쯤에는 분명히 개선됐다. 소리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아이고, 뭐, 기대를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그 세계 시장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셨지만 문화시대 특히 안타까운 게 아무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콘텐츠에 대한 그 네, 조금 그 소개라고 할까 또 그런 콘텐츠가 좀 없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조금 아쉬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문화부 차원의 조금 어떤 대책이 좀 있으신지요? 사실은 이제 그 콘텐츠란 말을 쓰기 시작한 지 뭐 한 10여 년 뭐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연계돼 있습니다. 순수예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연계돼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죠. 예, 제가 이제 와서 지금 2년 동안 콘텐츠 말하자면 뭐 예산도 늘리고 또 문화부에서는 R&D라는 예산이 없었는데 어쨌든 R&D 예산도 만들어지고 또 그걸 정부 다른 부처에서 다 인정도 해주고 예산 배정이 되고 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분명히 바람직한 거고요. 이제 현장에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분들이 정말 얼마만큼 실패와 성공을 거듭해 가면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게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래도 비교적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뭐 10억 불, 올해 목표 15억 불. 뭐 경제가 그렇게 나쁜데도 저희들이 1조 게임으로 수출했다는 건 엄청난 그 효과가 있는 거죠. 아주 효자죠. 그래서 지금 목표가 저희들이 100년 갈 수 있는 그런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미키마우스가 지금 81살 됐습니다, 올해. 네. 80살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아직도 전 세계에서 미키마우스가 대단한 수익을 그렇죠.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고 예산도 많이 늘리고 있고 거기에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부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문화부 예산이 차지하는 포션이 선진국 대비해서 좀 작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보완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민간에서 좀 투자를 끌어들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민간 투자가 그렇게 뭐 별로 그렇게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민간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대책 같은 거 지금 그 콘텐츠 산업 모태 펀드라고 하던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걸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그런 것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게 이 창작품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공만 한다면 투자자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겠죠. 이제. 이윤이 기업이야 뭐 이윤 쫓아서 가는 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제조업은 그래도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컨텐츠 쪽은 막연하죠. 그래서 사실은 민간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창작품은 그동안에 우리가 금융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부터 대출 받기도 힘들고 투자 받기는 더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산업이란 이름이 붙으면 사실은 우리가 기업, 제조업을 육성하는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실패하더라도 최소한도의 리스크를 좀 그런 완성보증보험이나 수출보증보험에서 좀 감당을 해주자. 네. 그러니까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장치를 다 보완을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보통 10개를 만들어서 9개를 실패하고 1개가 성공하면 그 9개 실패한 걸 다 이렇게 걷어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긍정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콘텐츠 쪽은 그래도 산업적인 논리가 있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만 되면 투자도 되고 다 됩니다. 지금 또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고. 네. 근데 순수예술 쪽은 정부가 예산을 책정해서 이것으로 다 이렇게 뭐 지원을 하고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결국은 애호가들 또는 뭐 기업 뭐 이런 데서 후원을 해주면서 이것을 육성해야 이런 부분이 또 콘텐츠로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순수예술 분야는 아무래도 우리가 기업이 이윤적 개념보다는 우리가 소위 기업 메세나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기업이 좀 그 어떤 국가의 문화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예. 좀 뭐 기부라든가 그런
그런 문화의식 속에서 조금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아직도 확실히 미흡하고 장관님 그런 아까 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해줄 수 있다면 세제 문제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후원하는 사람들을 명예롭게 해줘야 그럼요. 되거든요. 아주 좋은 포인트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조금 더 이제 잘 되면 좋겠는데 아직 좀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우리는 아마 어딘가 후원했을 때 그 사람이 후원했다고 막 이렇게 좀 명예롭게 해주는 일에 조금 인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어떤 명예도 주고 또 이렇게 뭐 그런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이 후원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아까 장관님 말씀대로 참 이게 구호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정부가 기업한테 그런 거를 뭐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강박관념을 주기보다는 스스로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유도를 하고 그렇죠. 그런 동기 유발을 시켜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제도 같은 걸 만드는 게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제까지 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너무 구호로만 끝이다 보니까 그게 기업 입장에서는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걸 보이지 않게 좀 유도를 하는 것이 아마 좋은 정책이겠죠. 자, 더불어서 이제 뭐 얘기 나온 김에 그 경제 뭐 전망이 지금 굉장히 낙관적인데도 우리 지금 일자리 문제 이거 심각해요. 그래서 오늘 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올해를 일자리 정부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게 문화 부분에도 좀 적용을 시킨다면은 지금 민간 투자 아까 우리 약하죠. 그런데 그 문화 부분, 문화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뭐 조금 올해 뭐 그런 여지가 좀 있을까요? 어떻죠? 사실은 굉장히 일자리가 많은 분야입니다. 네, 그렇죠. 서비스를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물론 제조업도 많겠지만 저희들 쪽도 훨씬 더 많은 그 일자리가 있는 분야인데 이제 그런 여건을 아직 잘 만들어주질 못해서 조금 뭐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저희들이 뭐 문화예술 강사라든지 체육 강사라든지 또는 사회적 일자리 뭐 이런 경우를 통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런 일자리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또 아직도 그걸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또 이 관광산업, 그러니까 지역의 관광을 살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고용되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지난주에도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 지역에서는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렇게 뭔가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니까 적어도 이 제조업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자기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훨씬 더 많이 되더라. 어느 지역의 단체장께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그 일자리의 여건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단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이 아마 아직도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인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 쪽에 하여간 좀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러게요. 지난번에 그 이참 관광공사 사장님을 만났더니 그 관광 산업이 주는 고용 효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이제 이를테면 전 국민의 소위 관광 요원화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특히 은퇴자 같은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 영역들이 참 많다라는 부분을 저도 또 그런 부분이 개개인이 다 이렇게 그야말로 관광 요원화가 되면은 뭐 국가적으로 너무 좋고 개인으로 봐도 좋고 그걸 어떻게 구조화 시키느냐를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참 동감을 했는데 이 문화라는 게 참 체육도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그 별개로 떨어져 있는 옛날은 우리가 그렇게 봤죠. 문화는 따로 문화인이 사실 아닌 사람들이 없거든요. 체육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그런 그 우리의 삶과 이렇게 같이 서 있는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찾아보면은 또 정부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그걸 구조화시키보다면 아마 일자리는 창출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장관님 이제 뭐 저희들이 언론사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소위 그 미디어 관련법 궁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건데 오늘은 제가 시간 때문에 자세히는 제가 여쭙지 못하고 올해 어쨌든 종편 채널하고 그다음에 민영 미디어 랩 도입 뭐 방송 분야 개혁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문화부 차원에서 이거 관심을 갖고 좀 추진하고 계신 게 어떤 건지 좀 그 부분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뭐 저희들은 이제 뭐 종편이라든지 직접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게 우리가 2012년에 다 디지털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또 요즘 영화 그 뭐 3D 영화가 지금 굉장히 관객들한테 이제 새로움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요즘 새로운 트렌드가 아이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환경이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하고 이제 아마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돼 가고 있고 지금은 많은 것이 섞여서
새로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니까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그걸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은 별개로 하는 얘기들이죠. 방통위 그렇죠, 쪽하고.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제가 뭐 장관님 인터뷰를 보고서 재미있는 걸 얘기를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일본 우리 그 공영 NHK 또 중국의 CCTV가 지금 한국 드라마 뭐 소위 한류 다 방송을 통해서 나갔는데 우리라고 해서 뭐 지상파에서 일본 드라마를 굳이 틀지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 중국도 틀고 뭐 우리 한국 드라마를 일본 NHK도 트는데 그런 말씀을 인터뷰에서 하신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지상파에서도 일본 드라마를 방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아직 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겁니다. 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미 아마 일본과의 문화 그 개방은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마 그때 처음 많이 문을 열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케이블도 나가고 뭐 하면서 이제 지상파만 아직 묶여 있고 또 일본 측에서는 계속 그런 요구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신들 당연히 그러겠죠. 뭐 지상파에서는 뭐 우리 한국의 배우들도 출연하고 뭐 한국 드라마도 다 틀고 한류 바람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막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류라는 표현을 할 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방은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지금은 어느 나라든 일방으로 우리의 문화를 자꾸 거기에 제공하게 되면 혐한류가 나온 것처럼 결국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는 공동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 일본 드라마에 우리 자본이 투자되기도 하고 우리의 스태프나 우리의 그 배우들이 같이 가서 작업하기도 하고 일본 또 음악계에 우리 가수들, 우리 작곡자들이 또 가서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동으로 일종의 무역 원리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드라마를 만드는데 우리의 스태프와 우리 감독이 가서 찍을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드라마가 우리 방송에 나온다면 좀 더 뭔가 거부감 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좀 더 공동. 앞으로는 저는 그 문화 교류는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뭐 겪을 일방 거라고 통행으로 갈 수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 그렇습니다. 없겠죠. 이제 예. 거기서 우리가 참 한번 말씀 나온 김에 장관님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이제 소위 이게 섞임 속에서 또 우리 거를 지켜내고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개방 속에서 우리의 또 주체성을 찾고 하는 그런 부분의 그 균형 감각이 참 어렵고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죠? 네, 네. 받아들이되 또 이게 그렇죠. 섞여가지고 그냥 모방만 해가지고 그냥 뭐 미국 거 혹은 서양 거 다 들여와가지고 우리 거 없어져 버리면은 그거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거를 지키면서도 또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정책적으로는 정책의 묘 같은 게 참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지금 약간 우리 세대가 좀 혼돈스러운 세대는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이들 같은 경우도 이 서양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또 받아들여서 그냥 우리 거를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문화부에서 어떻게 그런 거를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유도를 좋은 방향으로 할 건지도 생각해야 될 과제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게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만드는 건 이제 그런 데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통이 보존돼야 하는 게 있고 네. 또 그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게 있고 그렇게 좀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문화재를 만들고 그런 제도를 두어서 그것을 계승시키는 것은 그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또 그런 게 다른 것과 섞여서 이상한 방향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통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건 계속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보존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그렇다고 계속 우리의 고유의 전통만 갖고 해외 외국과 폐쇄죠. 만나질 수 있냐면 안 만나집니다. 폐쇄죠. 그렇죠. 예. 그 요즘은 만약에 우리의 이제 뭐 계속 사물이나 우리의 전통 무용이나 이런 거를 갖고 해외를 가면 굉장히 좋아는 하시지만 그 좀 이제 눈에만 알 수 있는 거 말고 몇 번 보면 이제 한국은 저런 전통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엔 뭔가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 또 같이 만날 수 있는 네. 전통이 현대화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 외국서도 그런 걸 많이 요구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여줄 수 없는가? 그렇죠. 라는 주문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작품으로 따지면 음악으로 따졌을 때 뭐 베토벤이라든지 모차르트라든지 그거를 한국 사람이 연주하면 그건 한국 거잖아요. 그건 분명히 모차르트를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서양 사람이 만나는 지점과 동양 사람이 모차르트를 만나는 지점이 어떻게 다른가가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존은 확실히 보존하고 그러게요. 그 보존을 통해서 발전시킬 그거는 좀 정말 더 그럼요. 현대적으로 바꿔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조화가 참 그 필요하고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자, 장관님, 이번에 이제 관광 쪽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정부가 정한 한국 방문회 해죠. 네, 그렇습니다. 묘하게 이게 지금 또 중국도 뭐 중국 방문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도 일본 방문회라고 다 그렇게 정해서 겹쳐져 버렸어요. 이렇게 관련국들이 이렇게 관련 경쟁국들이 이렇게 똑같은 슬로건을 지금 내세웠는데 이들과의 경쟁에서 하여튼 이기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기반 시설 확충이 하여튼 그게 요체겠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좀 대책이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와서 지금 한중일 관광장관 회담을 3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밀하게 한 거죠. 자주 한 거고. 그래서 서로의 그 입장 또는 서로의 환경을 어떻게든지 개선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영내 관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1시간 내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또 우리의 경우로 봐서는 중국은 벌써 10몇 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일본도 1억 2천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중에 단 몇 퍼센트의 인구가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더라도 우리는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의 많은 관광객이 오는 거거든요. 그 입장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흡인할 수 있는 인구가 그렇죠.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직 그런 게 조금 부족합니다. 또 그동안에는 우리 관광객이 훨씬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 가면 아주 정말 대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 한국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중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 가장 많이 오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약 1200만 이상이 관광을 가기 때문에 그 중에 500만이 중국을 가고 일본이 한 260만이 일본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국에서 오는 거는 한 100만 명 오고 일본서 지금 오는 경우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300만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광 분야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인프라 좀 보충하고 서비스 환대하는 거 이거 방법도 바꾸고 정말 마음 편히 할 수 안전하게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쇼핑 뭐 볼거리 또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숙박 교통 관광이 또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전 분야에 다 걸리는데 이런 부분을 다 부분 개선시키면 저는 우리가 한국 방문회를 3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는 3년 안에 저는 분명히 또 2012년에 여수 엑스포가 있고 뭐 이런 올해의 G20 회의가 있고 또 뭐 이 국제적인 경기 회의 이게 지금 3년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호기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지금 뭐 3국이 영내 관광 1000만 이상 한중일의 국민들이 좀 다닐 수 있도록 하자. 지금 그 목표로 세 나라가 굉장히 합동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지난번에 보니까 무슨 세 나라에서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카드인가 뭔가 네네네 그런 것도 개발하고 있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일본하고는 많은 부분이 지금 좀 근접되어 있는데 중국은 좀 시스템이 달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되는 쪽이라도 좀 맞춰보자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 관광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잘 되새겨 보면은 참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조업보다 제조업이야 원가 들어가고 뭐 원자재 수입하지만 물론 이것도 기반시설 확충 같은 것이 필요하지만 멀리 내다보면 참 관광산업이야말로 정말 큰 돈 안 들여도 얼마든지 우리 문화 콘텐츠를 갖고 GDP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산업인데 하여튼 문화부가 좀 뭐라고 할까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은 정말 꼭 살려야 됩니다. 그럼요. 제주도 올레길 같은 경우 정말 길 좀
이쁘게 잘 만들어놨는데 큰 돈 안 들이고 그 올레길이라는 걸 요즘 좀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많이 하죠. 저는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제가 하여튼 최근 몇 달 동안에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잘 해놓으면 그게 이렇게 그렇죠. 금방 두드러지는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한 관광의 아주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을 걷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리게 산다는 게 어떤 건가를 가르쳐 주는 거고, 또 제주도를 대부분 많은 사람이 가면 공항서 택시 타거나 아니면 렌트카에서 숙소까지 휙 갔다가 뭐 그 근처 좀 돌아보고 오는 게 또 한라산 올라가 이게 전부거든요. 올레길을 걸으면 제주도의 새로운 곳을 다 봅니다. 그 다음에 외지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그 마을에 조그만 마을들, 포구 이런 데를 다 걸쳐서 걷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을에 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루에 1000명씩 지나가면서 기념품도 사고 밥도 사 먹고 거기에서 민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마을의 경제에 보탬이 되고 얼마나 좋은 문화상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광할 수 있는 그 소재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래서 지금 관광의 환경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역시 생태, 환경. 그러니까 뭐 호텔도 근사하고 막 대리석 붙이고 온갖 편의 시설이 있는 호텔이 아니고 TV도 없고 오디오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아무런 또 전기도 별로 없고 이런 곳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관광의 환경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정책도 좀 쫓아가줘야 이게 점점 더 늘어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올레길 같이 참 뭐 그 인구에 회자되는 참 좋은 부분도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아직도 지자체들이 관할하는 관광지 중에는 조금 운영이 조금 유치해 보이는 아직도 조금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중앙 정부가 좀 이런 거를 더 힘있게 기획하고 좀 끌어가실 뭐 것도 좀 있는지요. 그런 법을 바꿨습니다. 네, 조금. 네. 그래서 지자체가 직접 관광지를 개발할 때 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바꿨고요. 지자체가 대표적으로 지금 그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통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경제적인 효과를 내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축제를 많이 하는데 그 아주 유행이 됐죠. 그렇죠. 그게 전국에 정말 많은 축제가 있고 또 대부분이 다 비슷하고 또 대부분이 먹고 마시고 놀고 뭐 하여간 그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데 축제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를 조금 저희들이 지금 많이 손을 좀 대고 있습니다. 이참 관광공사 사장께서 지난번에 재미있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해외 관광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 관광부터 우선 국내 내수 관광부터 활성화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휴가 일수로 대한민국이 좀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 재미있게 들었는데 장관님도 이렇게 그런 뭐 반드시 그런 차원만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휴가 일수를 좀 늘려야 된다는 이참 사장의 주장에 그 동의하시는지요? 네, 뭐 근데 휴가 일수를 늘리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네. 저희들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있는 휴가를 다 안 찾아 먹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주어진 휴가, 뭐 월차, 연가 이런 거를 전부 찾아 먹게 하자. 아, 이거 저희 사장님도 좀 들으셔가지고 저희도 휴가 다 못 찾아 먹는데 좀. 아니 근데 그동안에 휴가 안 가면 네. 휴가 안 간 만큼 또 보상을 해줬잖아요. 그랬죠. 현금으로. 그랬죠. 근데 올해부터 저희가 우선 주무부처인 우리부터 전 공무원이 무조건 휴가를 가도록 그래서 휴가 안 갔을 경우에 주는 연가 보상금이라는 있는데 그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전체 재정에도 굉장히 큰 보탬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있는 휴가는 찾아 먹는 것이 저희들한테도 훨씬 일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괜찮은 방법 예,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문화부 영역 중에 체육 얘기 빼놓을 수 없는데 올해 동계올림픽 있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남아공 월드컵 있죠. 예.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뭐 이제 나름대로 준비는 뭐 잘 하고 있고요. 선수들이 또 우리 체육회에서 굉장히 이제 뒷바라지도 잘하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계가 조금 열악했죠. 네. 저희들이 이제 선수도 좀 적고 종목도 많고 올해 그래도 봅슬레이가 이제 본선에 나가게 돼 있잖아요. 네 명밖에 없는 선수입니다. 또 선수도 모자라서 감독이 직접 선수를 뛰면서 하는 그 팀인데 이 동계가 투자에 비해서 사실은 효과가 굉장히 좋은 우리한테는 좋은 종목이 많거든요.
점프도 그 선수들, 감독, 코치들이 정말 노력해서 어쨌든 우리 그 선수 대표 선수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대견해요. 신통하고 대견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동계도 우리 김연아 선수 쇼트트랙은 이미 뭐 벌써 정상에 있고 이제 그 외에 스키, 스노보드, 모글스키, 그 다음에 이제 봅슬레이부터 해서 크로스컨트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또 컬링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죠. 스포츠에 관한 뭐 장관 자신이 스포츠 광이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죠. 근데 네. 대한민국 아직도 선진국과는 달리 조금 엘리트 체육하고 사실은 생활 체육하고의 간극이 마치 그것도 일종의 양극화 개념처럼 있어요. 그 갭을 좀 어떻게 메꿔 나갈 수 있을까요? 올해 좀 집중적으로 네. 생활 체육에 이렇게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요. 근데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다. 특히 우리 작년에 그 WBC 우리 야구가 정말 멋진 드라마 같은 야구를 했잖아요. 그런 드라마가 없었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 야구 동호인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고 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 이 동호인들이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여간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 가줘야 되고 또 이 지역에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즐겨 하시는 게이트볼을도 많이 만들긴 했어요. 근데 이제는 품질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비도 많이 오고 겨울엔 춥고 뭐 이러니까 또 못하고 이래서 이제는 지붕도 씌우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또 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은 품질 개선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좀 저도 살았었었는데 그때 미국과 한국과의 거주의 어떤 편의성에서 가장 차이가 났던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너무 편해요. 그런데 한 가지 바로 그 체육 시설을 뭘 좀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는 할 데가 없어요. 네. 미국은 그런 면에서는 천국이죠, 아주. 네. 밖에 나가면 뭐 잔디 받치고 그러니까. 네. 그 야구 같은 거 하고 싶은 분들 좀 어디 가도 그냥 쉽게 야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이 좀 돼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올해 많이 확충하고요. 네. 이게 뭐 한 해에 갑자기 뭘 그렇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목표를 갖고 올해 생활체육을 좀 확실히 늘려야 네.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특히 장애인 생활체육이 그럼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재활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엘리트 체육은 이미 기존에 이제 해오던 뭐 예산과 정책에 따라서 하고 그동안에 조금 소홀히 됐던 이런 일반 생활체육, 장애인 생활체육에 올해는 좀 저희들이 목표를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장관님 이제 인간 유인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마무리 질문을 좀 이 시청자들이 사실은 정책 이런 거보다는 이런 쪽이 더 재밌어 하시죠. 대통령과 인연이 대단하시고 특별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잘 통하시고 이렇게 공통점이 뭐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을 또 실제 하셨으니까. 글쎄, 우리 대통령께서는 정말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뭐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일에 대한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효율만 알지 뭐 그런 과정이나 뭐 이런 거는 너무 신경 안 쓰고 메마르다, 무시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결국은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예전에 시장을 하실 때도 뭐 건널목 만들고 육교를 없애고 뭐 청계천 복원하고 이 할 때마다 주로 뭐 건설 공사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이번 4대강 사업 이런 경우도 뭐 다 건설 공사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하는 저변은 결국 인간이 다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자꾸 축소되고 그런 부분만 막 확대해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육교를 없애고 건널목 만드는 건 사람들이 편히 활보하면서 건너 다니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문화 정책입니다. 건설 정책이 아니고 청계천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 건설 공사를 통해서 복원하는 것이지만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고 사람이 그런 환경으로 갔을 때 벌써 걷기 시작하고 옆 사람을 둘러보게 되고 물가에 앉아서 물장구를 치게 되고 얘기를 나누게 되고 이거는 굉장히 큰 환경의 변화거든요. 이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잘 생각을 안 하시고 또 생각을 하시더라도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자, 장관님이 뭐 아무튼 대통령하고 친하시다라는 걸로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또 이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시는 건 아니시죠? 직원도 좀 하시죠? 어떠신지. 뭐 일의 정책에 있어서는 뭐 저뿐이 아니고 네. 저만 친한 게 아니고 우리 네. 국무위원들이 다 그렇죠. 친하죠. 뭐 전부 다 늘 회의를 하고 국가 대소사를 의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우리 국무위원들이 뭐 그런 특히 자신의 이렇게 맡은 일에 대한 부분은 뭐 다 건의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다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저도 뭐 이제 기업에서 이제는 이렇게 뭐 이제 저도 위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렇게 하여튼 싫은 소리를 좀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점이 네. 도출이 되고 그게 해결이 되지. 좋은 소리만 너무 있으면은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우선은 겸허하게도 받아야 하고 그럼요. 비판을 또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또 욕 먹는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욕 먹더라도 할 일은 꼭 한다. 그럼요. 라는 게 이 정부의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2년 전에 제가 그 당시 신문사 문화부장을 하면서 유 장관님을 처음 뵀었어요. 네네. 2년 전에요? 그랬죠. 그때 초기. 처음 해갖고. 문화부장, 제가 당시 문화부장이었고 그래, 장관님께서 그래. 처음에 이제 오셔서 그때. 그러니까 제가 장관 취임하고 난 다음이죠. 그렇죠. 그때 그게. 만났었죠. 광화문에서 프랑스 요리 네. 사주셨어요. 네, 그런데 맞아요. 그때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가 좀 낮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관님한테 야,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장관님께서 좀 지금 조금 그렇지만 참고 기다리면 참 잘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년이 지났죠. 지금 유 장관님 보시기에는 그때 말씀하신 것 좀 잘하고 계시는 걸로 보십니까? 어떠시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그래도 많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진도도 나갔고 또 아마 국민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좀 안심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비상경제체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막 전 세계가 지금 막 그런 전면적인 경제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외국에서 지금 계속 한국의 경우를 뭐 벤치마킹 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거든요. 한국이 선제적으로 참 잘 대응하고 있다. 이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은 저는 굉장히 탁월한 그러십니까? 그런 자, 그래도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좀 이런 것에서 조금 더 조금 더 뭐 잘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장관님이 가까우신 분이니까 오히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감히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어느 한 집단에 의해서 국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있는 것처럼 또 사회 전체에 여러 조직들이 있고 그러는데 특히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오히려 대통령께서 뭐 그런 것보다는 우리 보좌하는 오히려 우리들이 좀 더 그런 대처가 좀 유효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그러시군요. 자, 비켜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서울시장 출마설 저 질문 나올 줄 예상하셨죠? 아니 근데 요새는 얘기 없잖아요. 그러세요? 요새는 말이 없는데.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물론 근데 또 제가 이 자리를 더 오래 하고 싶다 그러면 또 그것도 그런데 지금 이 문화부의 일 제가 이번에 지방을 가 보니까 우리 단체장 중에 한 분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장관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장자를 길게 하냐고 그랬더니 단관이 아니고 장관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2년인데 말하자면 그전에는 전부 단관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조율이 잘 안 됐고 지역에서 과연 이 중앙부처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요구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기네들이 맞춰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대. 뭘 하려고 하면 또 사람이 바뀌어서 또 다 새로워지고 이래서
근데 요번엔 제가 2년쯤 하니까 그거가 캐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준비하고 잘 준비하니까 예산도 잘 내려오더라.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셔서 아, 그것이 일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인재 탄력을 받은 거거든요. 특히 저희 부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어떤 선출직에 대한 뭐 욕심이나 이런 거보다는 여기서 좀 더 이게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대선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그렇고 제가 인터뷰를 여러 분을 해봤는데 어느 분 하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그게 왜냐하면요. 분명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그거 알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오세훈 시장하고 전 개인적으로 그 유 장관님하고 이렇게 그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요? 우리 저 오세훈 시장은 조금 제 표현이 좀 도시적 샌님 같은 이미지. 오히려 훨씬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런데도 조금 이렇게 뭐 너무 모범생 같아서 그런지 아무튼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저 유 장관님은 직선적이고 이렇게 좀 남성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것도 조금 있으신 것 같고 요 최근 2년에 그 어떤 그게 하여튼 그런 컨텐츠가 굉장히 재밌는데 실제로 굉장히 친하시다면서요? 네, 네, 잘 지내고요. 네. 예전에 오히려 예전 그 이제 뭐 의원 할 때 네. 또는 의원을 관두고 변호사 하고 있을 때 뭐 네. 이럴 때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뭐 정책 방향이라 그럴까 이게 소위 관념의 어떤 것에가 비슷하십니까? 뭐 그런 것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성격에 따라서 다른 네. 거니까. 저는 뭐 하여간 지금도 굉장히 좋은 네. 그런 사이고 잘 지내고 있어요. 모르죠. 또 우리 오 시장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나도 많이 도와줬고 예전에 또 자신이 국회의원 관뒀을 때도 그때 후원금 남은 거 뭐 그걸 함부로 이제 어떻게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당시에 제가 서울문화재단 대표할 때 네. 거기에 기부도 하고 네. 그거 적지 않은 액수였는데 네. 그 상당히 뭐 그 관계는 좋습니다. 저 돈 얘기 나오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한 가지 좀 유 장관님 불편하실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그 후보자 시절 손봉숙 의원이 그 질문했었어요. 아, 예, 그렇죠? 예, 예. 연극인들 그 복지위에서 사제 출연 의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고 한간에서는 그럼 왜 돈 사제 출연 안 하느냐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 얘기를 엄밀하게 이렇게 제가 좀 보니까는 뭐 장관님 스스로 내겠다고 한 건 아니었고 그럴 의향이 있느냐라니까 있다라고 대답한 분이기 때문에 뭐 그게 약속을 안 지켰다는 얘기 하기는 제가 보면 그건 무리한 주장이고 그런데 다시 제가 그 질문을 그 리바이벌 하면은 그런 생각 그냥 가지고 계시죠? 그럼요. 아니 그리고 그것은 네. 늘 생각을 하고 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미 그 제가 방송을 한참 하고 네. 정말 돈도 많이 벌고 뭐 인기도 있고 뭐 이럴 때 저는 정말 이제 대중 속에서 나와서 연극이 어려우니까 내 연극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연극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때부터가 이미 저는 그렇게 재산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극장을 짓고 또는 작품을 제작하고 뭐 많은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도 지금 뭐 10년 이상을 제가 그걸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제가 만든 그 극장은 우리 후배들이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도 내놓은 상태고 또 앞으로도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 그럼 다 홀라당 보재기로 싸서 기부를 해라 어디다가 예.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충분히 이 우리 후배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 자리 관두고 어차피 제가 어딜 가겠어요. 또 이 계통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저를 비판을 하시는 분이나 뭐 어떤 분이 됐든 제가 일생을 여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별로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 자리 끝나고 내가 돌아갔을 때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뭐가 그게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고 또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질문으로 드리는 게 지금 얘기 나오신 것처럼 이자 공직생활 끝내시고 나머지 삶을 우리 유인천 장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도 제가 문화예술 쪽에 현장에 있던 사람이고 여기 와서 이제 정책을 수행하는 입장에 있다가 여기를 관두게 되면 그래도 내가 우리 현장에 있던 그곳에서 야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뭔가 요만큼이라도 우리를 참 이렇게 높이고 또는 자존심에 상처를 안 주고 명예롭게 만들고 뭐 이런 역할을 했구나라는 얘기는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이제 이게 끝나면 또 뭐 그런 현장에서 같이 이제는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뒷바라지하고 또 실제 제가 다시 뭐 일선에서 어디에 뭐 드라마에 출연하거나 뭐 어디 이루고 싶은 뭐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죠. 자, 아무튼 긴 시간 인터뷰 아주 재밌게 시청자 여러분이 아마 들으셨을 걸로 믿습니다. 아무튼 초기에 장관님 초기에 조금 이데올로기적인 문제, 인사 문제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뭐 시끄러운 문제도 있었었는데 뭐 그 문화예술에 무슨 이데올로기가 뭐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너무 쏟는 거 국가 뭐 성장을 위해서도 별로 좋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튼 남은 임기 좀 국가 그 문화 정책 또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적인 편견성 같은 거 지금 지방 사실 뭐 문화적 향유 못 누리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죠.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문화가 좀 정말 빛이 날 수 있도록 좀 잘 끌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은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능력과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게 다 이렇게 잘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받아들이고 정말 힘을 합쳐서 이 국가를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면으로 실망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지켜보실 겁니다. 이 자리 끝날 때까지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